이번 수업은 이 관계토항비가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만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제 중에 하나죠. 이 임나일본부 수업과도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다루게 될 제목은 관계토항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자,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 A라고 하는 이 관계토항비가 잠깐 사라졌다가 새롭게 재인식되는 시점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관계토항비의 기본적인 개관, 관계토항의 기본적인 개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관계토항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시겠죠. 자, 관계토항비는 관계토항과 관련된 관계토항의 여러 가지 업적이 담긴 비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계토항비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 이 관계토항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3년에 이 관계토항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414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사실 굉장히 빠른 시점이에요. 그래서 신라 백제에서는 비석이 많이 나오지 않고 신라에서는 이제 비석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신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으로 비정되는 것이 이 중성리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이 중성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1년 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훨씬 그거보다 이르죠.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현재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체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지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내성 지역에 해당하고, 이 국내성 지역은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기능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관계토항비가 사망한 이 집안, 그리고 장수왕이 이 비석을 만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 지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에다가 아버지를 기리는 이 관계토항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토항비는 사진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그 크기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높이가 무려 6.39m, 즉 6.4m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거대한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크기의 비석은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비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석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수천 개의 비석이 확인이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비석은 중국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관계토항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비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무게는 무려 37톤에 해당하고 장방형, 즉 긴 네모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응회암으로 만들어진 돌로 만든 비석입니다. 자, 집안에 고구려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겠죠.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 고구려 유적 중에 화강암이나 석회암을 이용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응회암이라고 하는 이 돌을 사용한 것은 관계토항비가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비면을 거의 다듬지 않은 사면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당연히 당시 기술로도 이 비면을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관계토항비의 이 유달리 큰 크기, 이런 독특한 형태나 덜 다듬어진 이 비면의 상태를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이 비석을 만들 때 사람에 의한 이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의 앞과 뒤에만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자, 사면비죠. 이 사면 모두에 글씨를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때 줄이 없는 뭐 A4 용지에 필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히 처음 줄과 마지막 줄에 뭐랄까요? 삐뚤빼뚤함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A4 용지는 굉장히 작은데도 사실상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글자가 굉장히 삐뚤빼뚤 이 줄이 맞지 않는데 6.4m나 되는 광개토항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글자가 굉장히 삐뚤빼뚤해지겠죠. 자, 처음에 조금만 몇 도만 틀어져도 밑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명 강면의 외곽에 홈을 빼서 이 빔은 글자가 새겨질 공간을 미리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이렇게 텍스트로 이야기가 돼서 복잡한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원고지를 미리 그려놨다, 살짝 그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글자는 총 1775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중에 150여 자는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이 글자 수가 비교적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원고지, 즉 글자가 들어갈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격은 굉장히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 간격이 표시가 된 데는 현재는 글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보이지 않아도 글자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글자 수에는 오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꽤 중요한 부분들이 판독 불가능 상태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깨져버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이 비석이 세워진 지 1600년이 이미 아찔하게 넘었습니다. 아득하게 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월의 풍화를 겪으면서 비문의 많은 부분이 이제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광개토항비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도 굉장히 거대할 뿐만이 아니라 응유함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사면비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만 글자를 쓴 것이 아니라 사면에 다 둘러서 글자를 쓴 동아시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특이한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비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석이 만들어진 이 원료,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중앙아시아에서 확인이 되는 선돌이나 거석 문화의 결과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중앙아시아에 가다 보면은 이 초원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크게 이 초원에다가 세우는 경우들이 확인이 돼요. 자, 이것을 선돌, 서 있는 돌인 거죠. 자, 거석, 이 거자는 클 거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그맨 중에 박명수 씨 알고 계시죠? 이 박명수 씨의 별명이 뭐예요? 거성 박명수죠. 이 거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별, 슈퍼스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석, 선돌, 서 있는 돌이나 큰 돌을 세워놓는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초원, 유라시아의 전통이 고구려에 전해진 것이 아닐까로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 중국의 묘비를 세우는 그러한 관습, 그리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기록 문화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광개토항비에 새겨진 한자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6세기 아까 이야기했어요. 중성리비 같은 경우 6세기 신라에도 비석이 나오는데 한문의 구사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 광개토항비에 작성된 한자는 당시 중국의 정격 한문, 이 공식 정식 한문과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한문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중국의 한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광개토항비를 세웠던 고구려인들은 전혀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중국의 한자 문화를 완벽하게 체득한 상황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격 한문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한문 문장을 구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비문의 내용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비문의 내용을 봤을 때 중국의 한자와 큰 차이가 없고 중국의 이 묘비를 기록하는 양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중국의 묘비와는 차이가 있지만 비문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이런 방식의 문화는 뭐 중국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토항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 관계토항비는 크게 머릿말과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머릿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고구려인의 기원전설, 즉 고구려 왕실이 얼마나 신성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자,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천재지자 모하백여랑. 자, 아버지는 천재, 하늘의 황제의 아들이고, 자, 어머니는 하백이라고 하는 물의 신의 딸이다 라고 하는, 즉 신의 자손이 고구려 국왕이다, 고구려 왕실이다. 즉 이 고구려 왕실이 가지는 혈통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토항비 시작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몽이죠. 동명성왕, 유리왕, 대무신왕, 이 관계토왕의 시조들에 대한 이 왕위 계승과 그리고 이 관계토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관계토항이 행했던 정벌 활동의 공헌과 업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계토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계토항에게 가지는 이미지는 정복 군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자,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획기적으로 팽창한 임금이다, 군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는 대답을 해주셨겠죠. 조선의 세종대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관계토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 관계토왕을 기억을 할 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찾아지지 않는 이 영토 팽창과 관련된, 특히나 이러한 모든 전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고구려의 영토를 획기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죠. 자, 그러한 이 정복 군주로서의 군사 활동, 이 정벌 활동을 서술을 하는 것이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에서는 이 왕릉을 지키는 사람, 즉 수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릉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역사용어로 수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묘인을 몇 명을 둘 것인지, 그리고 이 수묘인의 출신지는 어디인지, 자,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왕릉을 지키는 사람을 관계토항이 정복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여러 포로가 있겠죠. 그 포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포로가 어디에서 잡혀왔는가를 서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묘인과 관련된 법령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 2, 3. 자, 지금까지 학계는 두 번째 이 관계토항이 행한 정벌 활동의 공헌과 업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이 관계토항을 정복 군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연구의 관심사는 이 수묘인 쪽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어요. 이 관계토항 비에 걸린 목적이 2번이 아니라 3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존의 연구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관계토항비는 크게 봐서는 금성문에 해당해요. 자,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 금속이나 돌의
유물에 돌로 만들어진 유물에 새겨진 글자를 우리는 금성문이라고 하고 자 금성문을 나누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금속에 새겨졌으면 금문이 될 것이고 자 돌에 새겨졌으면 성문이 될 것이죠. 자 그래서 관계토항비는 넓은 개념에서는 금성문에 해당하고 좁은 개념에서는 성문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 자, 금성문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의라고 하는 것은 자, 금성문은 후대인의 손길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즉 후대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당시의 사건을 당시의 사람들이 글자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왜곡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당시의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제1급의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문헌 텍스트라고 한다면 삼국사기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삼국사기는 삼국이 존재했던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 고려시대 김부식에 의해서 저술이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히 이 고대사를 서술하는데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자, 후대인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이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후대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아서 자, 당시의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제1급의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헌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전해주거나 자 그리고 문헌 자료에 오류를 잡아주기도 하죠. 자, A라고 하는 사건이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금성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자의 모습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헌 자료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금성문 자료를 따라야 할까요? 잘 대답을 하셨겠죠. 자, 당연히 금성문 자료를 따라야 합니다. 왜? 이 금성문 자료는 후대 왜곡이 없는 당대에 남긴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금성문도 한계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엄밀한 비문 판독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 금성문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관계토항비 같은 경우에는 1600년이 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자, A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 비문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역사 자료로 활용하기 전에 이 비문 판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어떠한 금성문에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A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B라는 학자는 이렇게 읽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역사상을 복구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 동일한 비문을 판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금성문은 후대인의 편의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닌 거죠. 아, 내가 이 금성문을 만들어 놓으면 후대의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들이 열심히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자, 당시 사람들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돌이나 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죠. 자, 종이는 계속해서 붙여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돌이나 이 금속에 글씨를 쓰는 것은 텍스트가 적혀져 있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전체를 다 적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조약돌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약자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는 어떤 사건을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간략한 정보만을 가지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승전결을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아도 이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간략한 정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 역사상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지만 단독으로 이용될 수는 없고 기존의 이 문자 자료와 이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금성문의 가장 큰 의의는 후대인의 손길을 타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제1급의 자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비문이 작성될 당대 왜곡 가능성까지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금성문에는 무던과 달리 비문이 작성된 이후 후대인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비문이 작성될 때 이미 당대에 이것을 왜곡시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성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100% 이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엄격한 사료 비판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지금까지 금성문이 굉장히 이 고대사, 특히 고대사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금성문이 많이 발견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집안 고구려비입니다. 자, 집안 고구려비는 최근 2012년에 발견이 됐고 대략 1.7m의 이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 이거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해상도가 좋은 걸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자가 적혀져 있으니까, 파내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비문의 표면이 오돌토돌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역사 유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빨래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쵸? 비문이 오돌도돌 하니까 거기다 빨래 비비면은 굉장히 때가 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빨래판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글자의 마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집안 고구려비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석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업 주제인 광개토항비 6.4m의 광개토항비가 존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요 비석도 확인이 되었어요. 자, 충주 고구려비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를 거의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요건 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충주 고구려비는 오랜 기간 동안 대장간의 기둥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둥을 만지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글자의 마멸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비석은 세 개가 존재하고, 자, 물론 세 개 다 굉장히 중요한 비석이지만 사실 광개토항비를 제외하고 현재 다른 비석들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개의 비석 중에서도 이 광개토항비는 유독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집안 고구려비는 1.7m예요. 충주 고구려비는 2m입니다. 자, 광개토항비는 6.4m예요. 자, 물론 이 고구려에서 비석 자체가 발견된 사례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계량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변의 이 비석이랑 비교해 보면 광개토항비는 집안 고구려비나 충주 고구려비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넘는 엄청나게 뭐랄까요? 엄청나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을 주는 크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6.4m는 그렇게 큰 크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 고대 사회 높은 건축물이 없는, 우리는 뭐 롯데타워도 보고 뭐 63빌딩도 보고, 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6.4m, 자, 그리고 자신이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은 한자로 적혀진, 자, 광개토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복군주의 삶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워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고구려 왕실의 신성함, 강력함,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변에 이런 집 같은, 이건 이미 조선시대인데 사진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을 때니까, 자, 조선시대 말기 후기일 텐데, 자, 주변에 이런 주변의 건물들에 또 비교해서도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이것이 고대로 거슬러 가면은 훨씬 더 크게 다가왔겠죠. 자, 현재는 제가 이건 2018년에 중국 집안에 가서 답사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우리 지도 교수님이에요. 저희 지금 퇴임하셨지만 지도 교수님이신데, 자, 현재는 이게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석이 풍화작용을 받기 때문에 글자가 계속해서 마모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최소한 이러한 상황을 뭐 비나 바람이나 뭐 우박이나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비각을 세워서 이 비석을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각을 세워서 비각을 세워서 이런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풍화 과정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 광개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개토왕 비의 크기에 비해서 이 비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광개토왕비가 줬던 그런 압도적인 크기, 압도적인 위압감,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축소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광개토왕비의 위압감과 이렇게 비각, 자신의 몸보다 수십 배가 큰 이 비각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광개토왕비가 주는 그런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관이라고 하죠. 역사적 경관, 랜드스케이프. 자, 그런 느낌은 조금 현재는 달라져서 예전에 이 비각이 세워지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광개토왕비를 본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말 처음에 봤을 때는 압도적이었대요.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그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전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경관이 보여주는 그런 압도적인 크기, 위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개토왕, 광개토대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광개토대왕의 정식 명칭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 지금 희끗희끗 보이는 이 부분은 광개토왕 광개토왕비의 탁본에 적혀져 있는 광개토왕의 이름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띄어 읽는지조차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개념의 명칭, 사물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왕의 이름, 정식 명칭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후태왕 이렇게 끊어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국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 왕들의 왕호는 왕릉이 위치한 장지명,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무덤에 장소를 붙이는 관례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관악구에 살고 있어요. 자, 관악산 이제 굉장히 가깝죠, 관악산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관악구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관악구에 묻히게 돼요. 관악산에 묻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 정식 왕호 명칭에는 관악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무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무덤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이 첫 번째 국강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국자가 보이죠? 자, 요 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해석할 때는 나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국에는 나라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지만 수도, 즉 캐피털을 의미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대 텍스트에서 사실 수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자, 그러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은 어디에 묻혀서 고국 원앙이라고 하는가? 자, 옛날, 국, 수도, 그 다음에 원자는 들자죠. 들원인 거죠. 자, 그럼 옛날 수도가 있었던 들판에 고국 원앙이 묻힌 거예요. 자, 서천왕은 그럼 어디에 묻혔냐? 서쪽에 어떤 하천, 유명한 하천이 있었나 봐요. 자, 거기에 묻혀서 서천왕인 거죠. 자, 미천왕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천, 그래서 아름다운 하천이라고 하는 미천이라고 이름을 가진 하천이 존재했나 봅니다. 자, 미천왕은 그 주변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국강상, 아까 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수도의 강,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상은 위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고구려 광개토왕의 무덤은 국, 수도의, 도성의 강, 언덕의 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광개토왕비의 무덤 주변에는 딱히 어떤 천 같은 것도 없었고 평야가 아니라 높이를 가진 어떤 구릉 위에 묻혀져 있다. 그리고 그 구릉은 도성에 존재한다, 수도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개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라고 하는 제위시의 업적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자, 광개토왕은 한 나라의 군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개토왕이라고 하는 것을 광개토왕을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복 군주, 영토 팽창, 자, 이것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광개토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삶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쭉 살펴봤을 때 가장 그가 했던 의미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광개토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넓힌다, 개는 여는 거고, 토경은 토지의 경계, 나라의 경계, 즉 국경을 크게 넓혔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이 광개토왕의 정복 군주로서의 모습이 압축적으로 서술된 것이 이 광개토경이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개토왕비에는 여러 가지 대외 전쟁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개토왕을 정복 군주로서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광개토왕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우리는 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움을 한 것이 4차례 이상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전근대 군주가 전쟁 나면 다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전근대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왕이 직접 참전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라고 한다면 이 국왕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전쟁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불시에 습격을 받아서 사망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고구려 국왕도 사망을 하고, 고국 원앙 같은 경우에는 백제에 의해서 사망을 하죠. 그다음에 백제의 성왕 같은 경우에도 신라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이 국왕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후계자를 제대로 잘 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계자가 제대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라가 당연히 내분에 휩싸이게 되겠죠. 외침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내분에 의해서 이미 멸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현대랑은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친정 국왕들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드문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개 다 장군, 장수를 파견을 하는 것이고, 국왕이 직접 전쟁에 나아간 사례는 실제로 많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무려 4차례 이상 직접
직접 전쟁에 참여했고, 자,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고구려의 영토를 팽창했다라고 하는 것이 광개토왕의 업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고대 군주 중에서도 광개토왕을 정복 군주로서 개념화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사실 미사여구죠. 자, 그런 업적을 서술을 하고 있고, 자, 호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높여서 부르는 일종의 존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어를 아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지희죠. 그래서 김지희 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이면은 김지희 사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윤사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용준 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더 높이는 거죠. 사마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래서 호태왕도 이 왕을 높이는 명칭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개토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서 광개토왕비를 표현하는 명칭과 한국 학계에서 광개토왕비를 표현하는 명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광개토왕비는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 반면에 이 호태왕비라고 하는 표현은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 일본어 자료를 광개토왕 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호태왕비로 검색을 해야 훨씬 더 많은 검색 결과가 확인이 되고, 한국에서는 호태왕비보다는 광개토왕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훨씬 더 많은 검색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뭐 잘못된 것인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광개토왕의 정식 명칭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광개토라고 하는 표현이나 아니면 호태왕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둘 다 당대 금성문에서 확인이 되는 역사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용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한국에서는 이 광개토왕의 생애를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면, 영토 팽창과 관련이 되죠. 그 업적을 보여주는 광개토경으로 이 칭호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존칭에 해당하는 호태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개토경이나 호태왕이나 둘 다 당대 금성문에서 확인이 되는 역사 용어이지만 광개토경이 조금 더 적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냐? 자, 호태왕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존칭입니다. 자, 여러 왕에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실제로 장수왕의 손자였던 이 문자명왕 같은 경우에는 명취호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호왕이라고 하는 것이 호태왕의 약자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다른 지금 고구려 비석이 발견되지 않았 기 때문에 호태왕비가 사실 광개토왕비를 가리키는 유일한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언제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왕과 관련된 문자 자료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명칭으로 두세 개의 비석을 가리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태왕비라고 하는 표현도 후대 연구자들이 막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 직접 그 당대 역사 자료에서 나오는 역사 용어를 바탕으로 한 표현이지만, 광개토왕비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하다. 왜냐하면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훨씬 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개토왕의 정식 명칭은 다른 금성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루 묘지, 이 모두루라고 하는 사람은
고구려의 지방관이었어요. 북부여 수사라고 하는 고구려의 지방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서 무덤에다가 이제 글자를 써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집안이 이 모두르 집안이 얼마나 고구려 왕실에 충성을 했고 이 고구려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가문의 자랑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적어놨는데 그래서 뭐 무슨 왕 때는 뭘 했고 무슨 왕 때는 뭘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광개토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글자가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대자가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토지라고 하는 광개토지나 대개토지나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명 그릇.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릇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사 교과서에도 아마 실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이 광개토지라고 하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업적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대개 크게 연 거죠. 토지를. 자, 광개 넓게 연 거예요. 토지를. 자,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자, 광개토왕비는 광개토경, 자, 모두루묘지는 대개토지, 호명그릇은 광개토지. 자, 표현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의미는 하나로 통일이 되죠. 영토를 크게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호명 그릇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호명 그릇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호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 신라의 호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릇의 이름을 호명 그릇이라고 하는구나. 신라의 무덤의 이름을 딴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신라의 이름 없는 무덤에서 호라고 하는 이 호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나왔고 이것이 그 무덤에서 발굴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이었기 때문에 호의 이름을 따서 호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호총에서 발견돼서 호명 그릇이 아니라 호명 그릇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무덤이 호총이 된 겁니다. 자,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의 유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힘을 합쳐서 발해를 세우게 되죠. 자, 하지만 발해도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하게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광개토왕비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자, 고구려와 발해 그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후계 국가라고 하는 발해까지 멸망을 하면서 이 광개토왕비는 더 이상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유물 특징적인 유물이 되지 못해요. 기념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지역에 뭐 요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청, 만주족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이 광개토왕비는 고구려, 당대 혹은 발해까지 의미를 가졌을 것이지 그 이후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광개토왕비가 다시 알려지게 된 것은 고려 말입니다. 자,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조선을 건국하는. 그래서 고려 말에 이성계가 이 지역을 지나다가 자, 비석과 주변의 여러 유적을 발견을 해요. 자,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후에 조선을 건국하면서 자, 이 용비 어천가라고 하는 자신을 칭송하는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 자, 거기에 다시 이 고구려의 광개토왕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용비 어천가죠. 자, 평안도 강계부 서쪽에 강을 건너서 140리에 있는 큰 들이 있는데 자, 그 들에 민간에서는 대금 여진족의 이 무덤 황제성이라고 하는 이 고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성의 북쪽에는 비석이 있고 자, 북쪽에는 또 곱은 두 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궁전도 확인이 되고 비석도 확인이 됩니다. 자, 고분도 확인이 되죠. 자, 아마도 이 대금 황제성, 즉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금나라 여진족과 관련된 유물로 인식한 이 황제성. 자, 아마도 이것은 고구려의 수도성이었던 국내성을 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비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개토왕비일 것이고 뭐 고분은 뭐 태왕릉이나 장군총이나 이런 고구려 아마 고분이었을 것인데 자, 조선 초기의 사람들은 이것을 대금 즉 여진족의 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광개토항비라고 하는 그 돌의 존재 자체는 알았지만 이것을 고구려의 역사 유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고, 이곳에 살던 이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황제가 남겼던 비석으로만 이해한 것이에요. 자, 제가 물음표를 붙인 이유가 있겠죠. 자, 아직까지도 광개토항비는 재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지역의 봉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네요. 자, 이 지역에는 청나라의 봉금이라고 하는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자, 이 봉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민간인이 출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70년에 이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자, 만주 지역에 이 만주 지역을 다 못 들어가게 출입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만주 지역에 민간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봉금 조치를 실시를 합니다. 자, 청나라는 만주족의 국가죠. 자, 이러한 만주족에게 있어서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자신들 민족의 발상지이자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한 신성한 지역에 자신들의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정체성이 있는 그러한 신성한 지역에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오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만주 지역 전체를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실 금지구역, 봉쇄구역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당시 조선 후기에 함경도 지방에서, 함경도는 이제 지금도 국경과 중국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함경도 지역에 가뭄, 기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야, 어차피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텐데 이럴 거면은 목숨 한번 걸고 만주 지역 들어가서 안 걸리면은 땅 파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전근대 시기에 있어서 허락 없이 국경을 넘게 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월경의 법적 처분은 사형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단계 형벌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한번 목숨을 걸어볼 만한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이 탈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탈북하다 걸리면 사실 아오지 탄광이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서 굉장히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탈북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사는 것이 지옥 같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함경도 지역의 가뭄, 기근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월경할 경우에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안 걸리면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자, 중국의 가난한 농민들이 이 만주 지역에 몰래 넘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돼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이 지역을 봉금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법적으로 막아놨는데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가요. 자, 더 이상 법으로 묶어두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76년에 봉금을 해지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후리해졌으니까 더 많은 농민들이 경작을 위해서 만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농경지를 새롭게 개간하던 농민이 이 광개토항비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돌 사이즈도 심상치가 않고 뭐 보니까는 뭐 글자 같은 게 막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한 거 발견됐어요 라고 청나라 관리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관리가 이곳을 땅을 파가지고 이 비석을 딱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석, 광개토항비라고 하는 것이 1000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밖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또 그리고 땅이 파묻혀 있었죠. 쓰러져 있었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게 1000년이 넘은 이끼죠, 사실. 자, 굉장히 이끼가 이게 막 돼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 알려면 이 탁본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탁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끼가 잔뜩 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비의 겉면에 이 쇠똥을 칠하는 거죠. 자, 지금도 이 쇠똥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때문에 소를 이제 죽이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소똥을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불타게 되는 연료가 이 쇠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비의 겉면에 이 쇠똥을 다 칠해버리고 거기다가 불을 확 다 질러버리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묵은 이끼는 한꺼번에 제거가 됐겠지만 밖에서 차가운 온도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던 돌에다가 몇백 도에 가하는 열을 갑자기 가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비문의 약한 부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컵에다가 뜨거운 커피 같은 거 확 부어버리면은 커피 쫙 깨질 때가 있잖아요. 내열 유리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 확 부으면은 이 컵이 쫙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광개토항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부에 낮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몇백 도에 달하는 이 온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한 부분이 다 깨져버리면서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항비가 예전에 비각으로 보호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비각으로 보호돼서 만져보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 비각이 설치되기 이전에 방문을 했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은 광개토항비를 두드릴 때 둥둥하는 북소리 비슷한 게 난대요. 근데 이게 북소리가 나면 안 되죠, 돌에서. 자, 돌에서 둥둥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의 안쪽에 균열이 있고 또 공동이라고 하는 이 빈 공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이 1880년대 초반 탁본 작업을 위해서 쇠똥칠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불태워서 제거했던 이 사건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이 광개토항비의 탁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탁본이 북경의 금석학계에 소개가 되면서 금석학적 가치를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러면 광개토항비는 재발견된 것일까요? 제가 여전히 물음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광개토항비는 탁본 작업이 되어서 북경의 금석학계에 소개가 되었지만, 자, 청나라 금석학자들은 내용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이 금석학 자체가 그래요. 역사학이 아니에요. 자, 이 금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서체라든지 궁서체라든지 아니면 초서체라든지, 자, 글자가 적힌 아름다운 이 방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글자 그 자체만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내용은 안 봐요. 자, 그리고 이 글자가 적힌 이 광개토항비에 굉장히 웅건한 필체로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 자, 비의 서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것을 고구려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광개토항비는 발견되었지만 아직 재발견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한편 1884년에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일본 육군 참모본부 소속의 사쿠 가게노부가 자, 이 광개토항비 탁본을 입수해서 일본에 반입시키게 됩니다. 자, 이 사쿠 가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공식 직책은 육군 참모본부 소속, 즉 군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밝혀지기를 스파이로 밝혀졌어요. 즉 일본 제국이 조선을 비롯해서 중국 지역으로 이제 팽창을 결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야 되죠. 당연하죠. 타국을 공격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 입수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쿠 가게노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또 만주 지역을 막 염탐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 광개토항비
탁본을 일본에 반입시키게 돼요. 자, 무려 1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광개토항비는 무려 6.4m의 규모, 그리고 앞과 뒷면에만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에 적혀진 사면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탁본의 양도 만만치 않았겠죠. 자, 이렇게 반입된 탁본들이 일본 내 연구자들, 역사 연구자들 손에 들어가게 되고, 자, 비문을 무려 5년간이나 분석을 해요. 자, 광개토항비는 2,000자가 안 되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당대 일본의 최고 학자들이 무려 5년간이나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침내 1889년에 자, 광개토항 비문의 전체 판독문과 이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연구 논문 보고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회여록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리게 돼요. 자, 이 회여록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자, 광개토항비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광개토항비를 대금, 즉 여진족에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이해했죠. 자, 청나라의 금석학자들은 광개토항비 탁본을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내용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글자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인 연구자들은 달랐던 거죠. 자, 그 내용을 분석해서 자, 이것이 고구려 비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해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광개토항비는 제국 일본의 대외 팽창에 굉장히 큰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이해하게 돼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만인만색 신묘년조 기사의 해석이에요. 자, 신묘년조는 사실상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임나 일본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묘년조의 기사, 이 신묘년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이 기사의 해석이 만인만색, 즉 만 명의 사람들이 만 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즉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아니 뭐 짧은 기사 이거를 뭐 그냥 해석 자기 맘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묘년조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상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자, 그것과 관련을 해서 당시 왜 신묘년조 기사가 일본 학계에서 크게 주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 원인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근대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돼요. 자, 그리고 사실상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동양의 국가가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주변 아시아 근린이적 가까울 끈 이웃린 주변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이나 조선에 대해서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동양에 속하지만 일본은 유일하게 서구 제국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에 달성했기 때문에 자, 문명의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와는 차별성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명예백인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우월감은 일본이 계속해서 근대화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정착되어 갔습니다. 자, 그 결과 19세기 말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정벌해야 한다. 한반도를 정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파는 정한의론도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일본 조정에서 정한, 즉 한반도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여러 대신들의 논의가 그려져 있는 사파가 이 정한의론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짧은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